안녕하세요. 꽃처럼 피어나 꽃처럼 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기약조차 없는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참 사람이 태어나 다른 사람과 만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서글프고 허무하지 않나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기약조차 없는 이별이 많고 또 이별에 따른 고통과 슬픔이 클수록 오히려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커다란 이별은 솔직히 말하자면 슬프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작자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겪게 된 이별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에게 마땅히 필요했거든요. 아버지, 입으로 내뱉으면서도 참 입에 안 붙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한 항상 어머니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났던 무례한이었어요. 제가 가장 끔찍해하는 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들어온 인간이 지가 만난 여자와 눈앞의 어머니를 비교하면서 조롱하는 거였어요. 학교 다녀와서 그 인간이 거실에 퍼질러 앉아서 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걸 보면 벗던 양말을 그냥 그 인간 주둥이에 쳐넣으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한 번은 지도 유부남이라고 또 유부녀를 만났나 봅니다. 그 인간이 밖에서 만나던 여자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찾아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차라리 진짜 임자를 만나서 혼쭐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골라도 아버지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와서 남편 관수 잘해라. 애들이 뭘 배우겠냐. 한 번만 더 내 마누라랑 만나는 꼴 보이면 이 집 식구들까지 가만 안 둔다고 쌩 난리를 치는 그 여자의 남편이란 사람 때문에 집에 있던 저와 어머니, 동생만 봉변을 당해야 됐죠. 어머니는 그날 몇 년 동안 저희를 보며 삭히던 울분을 아버지께 폭발시키셨어요. 이 인간아, 선이랑 주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와? 어떻게 당신 만나는 여자 남편이 집에 와서 애들 앞에서 애비간수 잘하라는 말까지 듣게 하냐고. 어머니의 비명과도 같은 울분을 그 인간이 들어먹긴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본인이 겉도는 건 다 이 집구석 때문이고 너 때문이라고 발광을 했죠. 세상에 본인 잘못은 하나 없는 인간이었어요.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도 남의 탓, 직장에서 잘린 것도 남의 탓, 돈이 없는 것도 남의 탓,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도 어머니의 탓이라고 했죠. 어머니는 더 이상 그 구질구질하고 뻔뻔한 인간을 참지 못하시고 이혼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미련도 없이 집을 떠나 새 살림을 차렸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이별이 됐어요. 나중에 저도 동생도 다 컸을 때 부모님의 이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친할머니께서 아버지가 몇 년 전 대장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근데 몇 년 지난 그 인간의 부고는 저도 어머니도 동생도 들은 후에 별다른 감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뭐라 할까, 뭐 잘됐다, 대장암이라니 벌 받은 거지 하는 생각조차 안 들고 멀리 떨어져서 날던 모기 한 마리가 죽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모녀는 모기와도 같은 인간의 죽음을 안 후에도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쭉 이불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동생은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돼서 일했고요. 각자의 위치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요. 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이 마치 그 삶에 대한 보답과 같은 인연을 보내주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제게는 그런 인연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종종 연락을 이어오던 대학 동아리 선배 한 분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가까운 다른 회사에 본인 고등학교 친구가 다니는데 지금 혼자고 성격도 참 좋다고 만나서 친하게 지내보라는 겁니다. 이성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깝게만 지내도 좋은 진국인 친구니까 후회가 없을 거라면서요. 선배가 줄을 놔줘서 저희는 회사 점심시간에 맞춰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뭐 소개팅하면 주말에 점심이나 아니면 평일 저녁에 많이들 하는데 일하다 말고 밥을 같이 먹게 되니
신선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도 나쁘지 않았고요. 아니요, 오히려 참 느낌도 인상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더분하고 잘 웃고 다정하고 왜 선배가 그냥 지인으로만 봐도 좋은 친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까지 참 편안하게 해주는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거의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늦여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제게 축복과도 같은 인연이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축복 같은 다른 인연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경기도 외곽에서 배추 농사를 하시던 남편의 부모님이 바로 그 인연들이었죠.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참 특별하셨어요. 딱히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진 않으셨지만 남편을 통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오셨거든요. 제가 팍 익은 김치보다 겉절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겉절이를 하셔서 남편을 통해 보내셨고 또 김장철이 되면 따로 배추 사지 말고 보내줄 테니 주소만 보내라고 하셨었어요. 당연히 값도 안 받으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시부모님 댁에 보답으로 겨울용 이불을 지어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손발이 좀 찬 편인데 시부모님께서 이걸 남편에게서 들으셨는지 손발이 찰 때 마시면 좋은 거라고 한약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답례 선물 들고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 선이 너한테 부담 안 주려고 지금도 되게 참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넘치는 배추 선물하고 계시지. 따로 사서 보내면 또 네가 부담스러워하고 보답으로 뭘 할까 생각할까 봐. 선이 네 얼굴 보고 싶어 하시긴 하는데 괜히 결혼 전에 자주 만나는 거 네가 불편해할까 봐 참고 계시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날 잡아서 따로 뵈러 가자. 제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기 싫어서 먼저 얼굴 보자는 말도 안 하시는 시부모님. 너무 감사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받기만 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전화 통화라도 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처음 시어머니와 한 통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유, 이렇게 따로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우리 좋자고 한 건데 뭘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김치 맛있게 먹고 그 한약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겨울에 손발 차면 얼마나 힘들어. 손발 따뜻해져서 나중에 만났을 때 우리 꼭 따뜻하게 악수해요. 그 후에는 저도 남편을 통해서 간식거리나 영양제를 챙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제게 전화가 아닌 편지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시더군요. 편지라니. 그 당시에도 꽤나 아날로그한 감성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갈한 글씨로 제가 보낸 빵을 맛있게 먹었고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제 생각을 한다는 게 적혀 있는 걸 읽으니까 마음이 괜히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얼굴은 보지 않더라도 내적인 친밀감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결혼 날짜 잡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드디어 마주한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느낀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환영해 주시며 두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으셨는데 연신 꾹꾹 마사지하듯 만지시더니 따뜻하네, 따뜻해. 잘 챙겨 먹었네.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만나기 전부터 두 분의 성품이 얼마나 포근한지 알 수 있었지만 시댁에 찾아간 날 그 성품이 그저 인사치레가 아닌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서 막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찾아오시더라고요. 이웃집에 사는 분 같았죠. 시어머니께서 나가서 맞이하는데 현관 쪽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진태 엄마, 며느리 인사 오는 날이라고 해서 옥수수라도 쪄왔어. 식사하고 다 같이 먹어. 아유, 뭐 이런 걸 가져와. 김씨 많이 먹지. 아, 이 집 며느리 온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마음 같으면 아주 코스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이웃집에 며느리가 인사드리러 오는 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면 이웃 간의 정이 참 돈독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챙기는 거니까요. 그때 시부모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늘 친절하고 다정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티끌 하나 없이 맑았고 밝은 웃음을 갖고 있어서 가족들끼리 먹구름 하나 없이 행복하게 오순도순 산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가족이란 건 저마다의 아픔 하나씩 갖고 있는 법인가 봅니다. 시댁에 갔을 때 집안 곳곳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는데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에 남편과 닮았는데 두세 살 정도 나이가 적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남편은 외동이라서 처음에는 친구나 사촌 동생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온 사진이 그냥 친구나 사촌 동생이라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궁금하긴 한데 또 섣부르게 누구냐고 물을 수 없어서 그냥 사진을 유심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잠깐 밭에 나갈 일이 생겨서 남편이 따라 나섰는데 저와 함께 둘만 남게 된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린애가 진태 동생이라고요. 남편의 가족에게는 제가 한 이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남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때 가족들 모두 거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진태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한다면서 정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맞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소가 너무 서글퍼서 저는 차마 그 미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종종 남편과 시부모님이 좋은 이야기만 하고 크게 웃는 걸 보면 하늘로 먼저 간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시동생에게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고 또 그걸 가족들끼리 더 웃고 더 열심히 사는 걸로 극복을 해냈기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건 다 결혼을 축하한다며 시부모님께서 2억이나 되는 큰돈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모은 돈과 어머니께서 보태주신 1,000만 원이 전부였기에 시댁에서 너무 무리를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죄송할 필요 없이 고마워하기만 하면 된다며 시애비가 앞으로 잘 봐달라고 뇌물 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자주 얼굴 보고 자주 연락하면서 너희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종종 싸워도 좋으니 화해만 하고 건강만 하라고 덕담도 해주셨고요. 남편 하나만으로 저는 참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다정한 시부모님이라니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결혼 후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시부모님께 다가갔어요. 제가 가족이 된 후에는 인생이 더 재밌고 행복하셨으면 했습니다.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는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 여기저기 산이나 들을 다니면서 만개한 단풍과 꽃을 보고 다니곤 했는데 특히나 저희는 매년 단풍 시기에 맞춰서 설악산에 갔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나 쭉 설악산 경치 구경하다가 신흥사로 가서 우리나라의 절 특유의 그 고즈넉하고 정갈한 공기를 느끼고 나면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종교적인 믿음은 없지만 절에만 가면 괜히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배추 몇백, 몇천 포기를 날라도 지치지 않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산에 약하셨거든요. 평지보다 가파른 언덕에 특히 쥐약이어서 처음에는 배추 팔아서 돈 벌어먹는 만큼 몸통도 배추같이 튼실하고 속이 꽉 차서 하루에 산 몇 개는 그냥 오른다고 떵떵거리셨던 분이 시어머니나 저희가 앞서서 성큼성큼 오르며 경치 구경할 때 뒤에서 경치 구경할 틈도 없이 헉헉거리면서 겨우 올라오시곤 하셨죠. 그래서 산을 오르고 중간부터는 남편은 천천히 시아버지의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왔고 저와 시어머니는 먼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 두 사람을 신흥사 쪽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기다리곤 했는데 그날은 아침에 여우비가 한 번 왔다 갔던 날이었어요. 바닥도 나무도 바닥에 흐트러진 단풍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그만큼 촉촉하게 차오른 눈을 한 시어머니가 가만히 앉으셔서 제게 이런 말을 건네셨어요. 선이야, 불교에 윤회라는 게 있잖아.
혹시 우리 정태도 다시 태어나서 살고 있을까?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그 신흥사 주변 공기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으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대요. 만나지 못하지만 나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서 생전에 좋아하는 일을 원 없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서로 만나기 전에 뭘 하면서 살았는지 얘기할 거리가 많으니까 좋다고요. 뭔가 더 멋지고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부족한 말에 해맑게 웃으시더니 그럼 우리 진태 소방관 돼서 불이란 불은 다 끄고 다니겠네. 아니지. 걔 붕어빵 많이 먹고 싶다고 붕어빵 장수도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됐을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의 아픈 점이나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웃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는 일도 있어서 인생이니까요. 이외에도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온천에서 땀 빼는 걸 좋아하셔서 두 분을 모시고 전국 온천 여행도 많이 다녔네요. 아니, 온천이라기보단 두 분 다 온천 뒤 마시는 종종의 맛을 좋아하신 거지만요.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또 두 분 가슴에 남은 빈자리를 채워드리려 노력을 해도 제가 한 노력은 시부모님께서 제게 베푼 은혜와 비교하면 턱도 없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게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5년 뒤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랜 투변 생활을 하시면서 체중이 줄고 예전에 그 건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어머니 얼굴을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머니 얼굴만 보면 그냥 울었어요. 어머니는 애엄마가 되고도 아이처럼 우는 저를 보고 메마른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주셨죠. 왜 울어, 선이야? 엄마 여기 있는데 왜 울어? 현우야, 네 엄마 좀 봐라. 네 엄마 애처럼 운다. 우리 현우도 안 우는데. 그치? 언젠가 어머니가 절 떠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이 이리도 빨리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자매 앞에서 울지 않으셨어요. 그냥 계속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셨죠.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앞에서 생애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끝내 내뱉지 못하셨을 때 그대로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슬프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존재가 없어지니 눈앞이 깜깜했죠. 그리고 그때 그 깜깜한 눈앞에 빛을 틀어준 게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어머니 장례식 3일 내내 저희 자매와 제 남편과 빈소를 지켜주셨어요. 선이야, 나와서 손님들 볼 거 없이 주희랑 같이 엄마 앞에 앉아 있어. 사부인 사진 앞에 앉아서 엄마 안 외롭게 해드려. 여기는 나나니 시아버지가 보면 되니까. 그 말이 참 든든하고 의지가 됐어요. 제 동생은 사돈 처녀가 아니라 주희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뭔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결혼 전부터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신 분들이지만 그날 정말 그냥 시부모님과 며느리로 단순히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피부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시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극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슴에 묻고 다시 남은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동시에 30 넘어서 고아가 된 제 동생에게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조금 안 돼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동생의 친정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동생이 결혼할 상대를 저희 집으로 초대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시고 차라리 시댁으로 두 사람을 초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선이야, 주희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오라고 해.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 닭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김에 씨암탉 잡아서 다 같이 백숙이나 해 먹자.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긴 보는 김에 다 같이 보는 게 낫지. 여자한테 친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혼한다는 그 남자한테 우리 주희한테는 이렇게 많고 좋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아주 평생 쫓아가서 괴롭힐 거라는 걸 보여줘야지.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 어? 이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는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혼수로 경찰을 뽑아 선물해 주셨어요. 솔직히 며느리 동생의 결혼에 차를 선물하는 게 평범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동생 결혼에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남편이 그러고 보니 처제와 동서 둘 다 차가 없네? 라는 말을 듣고 고르셨대요. 동생도 갑작스럽게 큰 선물에 절대 못 받는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두 분은 완고하게 그 차를 거의 떠넘기듯이 선물해 주셨어요. 결혼하면 차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혼일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단둘이서 놀고 또 애 생기면 그것대로 차 끌고 나갈 일이 많어. 주희가 결혼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길 바라니까 주는 선물이니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받아. 그 후에는 정말 동생도 제 시댁을 본인 친정 마냥 찾아왔어요. 명절이면 저희도 바로 시댁으로 날아갔는데 종종 저보다도 먼저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곁에 붙은 동생을 마주하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정말 웃음과 동시에 눈물이 날 정도로 애틋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연년생으로 태어난 제 아들들을 준다고 동네에서 큰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장난감을 손수 만들어주시고 시어머니는 손수 목도리를 짜서 온 가족이 같은 목도리를 하고 눈이 와서 하얀 설원이 된 시댁 마당에서 사진을 찍고 놀기도 했습니다. 만일 신이 제게 딱 인생에 있어서 딱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갈 건지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딱 결혼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그 시절을 다시 겪고 싶어요. 제가 이리도 그 순간에 절실한 이유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년 정도 흘렀을 때 또 다른 이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이삿짐 센터를 열어 동업을 시작했어요. 마흔을 앞두고 불현듯 퇴직만을 기다리며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이었죠. 나름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다닌 회사보다 이삿짐 센터를 동업하며 얼굴이 더 피게 되기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누가 농사꾼 아들 아니랄까봐 몸 쓰는 게 천직이라고 웃으셨고 시어머니는 뭘 하든 그저 몸 관리 잘하기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날은 남편이 오후에 잡힌 이사 일정을 끝내고 좀 늦은 시간에 집에 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애들도 저녁 다 먹고 잘 때라서 집에 오면 혼자 밥 챙겨 먹는 게 걱정돼 저도 안 자고 깨어 있었죠. 근데 남편이 집에 도착할 때쯤 전화를 하더니 집에 소주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집 앞 마트에서 사간다고요. 그렇게 간만에 남편과 한잔할 생각에 양배추랑 고기 남은 거 가득 넣고 술찜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20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겁니다. 분명 집 앞에 마트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들려서 온다고 해도 너무 안 오더라고요. 제가 혹시 마트가 쉬는 날이라서 다른 마트로 갔나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아니, 심지어 나중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기까지 했어요. 기분 좋게 요리하고 있는데 그 기분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이 불안해졌죠. 휴대폰 충전이 다 됐나 보다 최대한 다른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영혼과도 같은 40분이 흘러 잠잠했던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빨리 받고 남편 전화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제 사고를 정지시키기 충분했어요. 아, 주진태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 땡땡동 땡땡병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환자분께서. 남편은 동네 마트에서 나오면서 신호 위반을 한 대형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옮겨진 병원에서 쇼크가 와서 CPR을 하던 도중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제가 병원으로 가서 그 손을 다시 잡기도 전에 남편은 기다리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어차피 갈 거 내 손 한 번만 더 잡아주고 나랑 눈 한 번 더 맞추고 가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남편이 제 곁을 떠나다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행여 제가 살면서 나쁜 일을 했다면 그냥 날 데려가지 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벌을 주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또 동시에 시부모님에게는 가슴속에 두 번째 무덤을 만들었어요. 저도 남편의 장례식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졸도까지 해서 실려가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셨고, 발인 날 남편이 잠든 관을 운구할 때 시부모님은 양쪽에 매달려서 떠나는 아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진태야, 진태야, 엄마도 데려가, 진태야. 이 엄마도 정태한테 데려가줘, 진태야.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진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하나 남은 아들을 놓지 못하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까무러치고 싶었습니다. 그 슬픔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한동안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때는 동생이 제 집에 와서 저를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본인이 아들을 잃었다는 것도 슬프지만 혼자 남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애들을 데려가서 제가 혼자 쉴 수 있게 해주셨고요. 가족들 모두 어떻게든 남편의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보듬고 애써 잊어보려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슬프든 살면 또 사라지는 게 인생인지라 매일 아침 눈은 떠지고 배는 매번 비슷한 시간에 고파지더군요. 시어머니도 애들 얼굴 보고 눈물보다는 웃는 날이 많아지고 제 병원 치료도 끝나갈 때쯤 단 한 사람, 남편의 죽음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왜 내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무슨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상관없는 슬픈 우연일 뿐이라고 내가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야 할지 싶은 무의미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면 그 원인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질문은 더욱더 제 속에서 짙어졌죠.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건 동생이었어요. 시댁 옆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아서 제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김씨 아주머니는 시댁 옆에 사시는 분인데 시부모님과는 정말 오래된 이웃사촌이자 가족까지 친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후에 애엄마가 돼도 늘상 세댁 세댁 하면서 부르시는 분이었고요. 그런 김씨 아주머니는 동생에게 오늘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일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으니까 말해주는 주소로 가족들 다 같이 가라고 전해주셨다고 해요. 비슷한 일을 몇 번 겪어도 도무지 이런 비상 연락에는 무뎌지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그 기억이 다시 나서 그런 건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당장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생과 제가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사망하신 후였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충격에 쓰러져
다른 층에서 수액을 맡고 계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오셨다는 김씨 아주머니께서는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온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죠. 나도 거기 있던 게 아니라 미용실 여자랑 같이 지나가다가 최씨 아저씨가 배추밭 양반이 갑자기 팔이 뻐근하다고 주무르다가 쓰러졌다고 몸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바들바들 떤다고 당장 구급차 부르라고 하는 거야. 본인은 지금 휴대폰이 꺼졌다고. 빨리 구급차 부르고 선인이 시아버지 쓰러진 곳으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 다 들었는지 나와서 네 시아버지 팔다리 주무르고 심장에 막 이래 꾹꾹 누르고 다 했는데 아휴 못난 사람. 이렇게 마누라 놓고 가면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간 아들들을 따라가. 혼자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난 사람의 걱정보다는 남은 사람이 더 걱정되기 마련이죠. 평생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 건 남은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동생과 제 아들들, 이런 경험들을 몇 번씩 겪어도 물론 감정이 무뎌지지 않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은 알게 되더라고요. 남은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기억에 매달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 남편을 떠나보낸 저이기에 본인의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와 동변상련인가 동시에 그 슬픔을 먼저 겪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위로의 말이나 따뜻한 조언은 솔직히 큰 힘이 되진 않았어요. 그저 한 발자국 떨어진 곁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슬픔을 나와 공유한다는 걸 알게 해줄 때 비로소 위안을 받았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내내 도무지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못 자시는 시어머니는 영정 사진도 앞에 못 걸어두시고 품고 계셨어요. 끝까지 같이 있겠다 하더니 아들들 보고 싶어서 먼저 갔나? 나보다 먼저 우리 진태랑 정태 만나려고. 나쁜 사람, 참으로 나쁜 사람. 나 지켜주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리 허무하게 가. 시어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냈던 저보다도 더 힘들어 하셨어요. 일단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혼자 남은 텅 빈 집안에 남아서 안방 바닥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드시는 게 거의 없으니 화장실도 안 가셨고 눈을 뜨고 계시면 깨어있구나, 감고 있으면 주무시는구나 구분할 뿐이었죠. 동생과 제부 그리고 저는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 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식사를 챙겨드렸는데 저희 셋이 갈 때마다 늘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안방에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누워있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깨죽을 써서 입에 가져다 대어드려도 한 입 드시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하셨어요. 가슴팍이 뭔가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막혀서 도무지 넘어가질 않는다고요. 그래도 제가 애들 때문에 집으로 갈 때는 고개를 살짝 들어서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돌아보면 고개를 정말 느릿하게 끄덕여 보이셨고요. 저는 그게 시어머니가 남은 힘을 쥐어짜서 저를 배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은 첫째 학원 문제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했어요. 동생도 제부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시댁 옆에 사시는 김씨 아주머니께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 어머님 좀 들여다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첫째 학원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게 처음 하는 전화셔서 놀라서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님, 어떻게 전화를... 세대, 나 옆집이야. 네, 아주머님. 근데 어떻게 저희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아유, 세대 큰일 났어. 빨리 여기로 와. 여기가 어디냐면... 제게 몇 번의 고비를 주고 시련을 줘야 하늘이 만족을 할까요? 시어머니는 훗날 다시 재회할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댁에 계실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에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고, 그걸 점심 먹으러 왔던 김씨 아주머니께서 발견하시고 신고해서 함께 병원에 오신 겁니다. 다행히 김씨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일찍 발견하셔서
시어머니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을 차린 후였어요. 저는 기력 없는 시어머니께 저도 모르게 울면서 때를 쓰는 것처럼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 고통 어머님도 아시면서 어떻게 또 저한테 그런 아픔을 주시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어떻게? 제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통곡을 하니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보고 우셨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차마 일어나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고 제 쪽으로 손을 들어 올려 까딱거리면서 저와 같이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그 손이 마치 제 머리를 등을 토닥이며 사과하는 것 같아서 더 울음이 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안정이 필요한 터라 주무시게 두고 저와 김씨 아주머니는 밖으로 나와서 있었습니다. 울음을 멈춘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명의 은인인 김씨 아주머니께 고개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숙여서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 절 본 김씨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죠. 아유, 됐어, 세대. 서운하게 그러지 말어. 내가 우리 진태 엄마랑 어디 보통 사이인가? 어찌 보면 우리 세댁이 오기 전부터 아는 오래된 사이인데 가족만큼 서로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인사하면 오히려 남 같잖아. 아휴,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데 세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어린 정태 떠나보내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갈 의지 찾은 사람이 늙음하게 이제 큰아들이랑 남편마저 사라지니 그럴 만도 하지. 누가 욕하겠어. 이제 물론 나도 더 주의 깊게 찾아가고 관심도 더 가질 텐데 세댁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지만 세댁 시어머니, 우리 진대 엄마 참 나한테도 고마운 평생의 은인이야. 내가 오늘 이런 도움 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정이 들 만큼 들기도 했지만 내가 혼자 살면서 하나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진태 엄마라서 나도 그 은혜 갚는 거고 나도 진태 엄마 없이 살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세댁도 조금만 더 시어머니를 챙겼으면 좋겠어. 세댁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댁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같은 슬픔 갖고 있는 사람만큼 의지되고 위로받는 존재가 없는 거야. 내가 못해주는 거 세댁은 할 수 있으니 부탁하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듣진 않았으면 해. 난 이만 가볼 테니까 어서 들어가. 옆에 있어줘야지.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장례식, 남편의 장례식,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꿈을 꾸기도 했고 그 불길한 전화를 받는 순간을 꿈으로 몇 번씩이나 꾸기도 했어요. 몇 번은 김씨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은 그 순간을 꿈으로 꿨는데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도착하질 않아서 답답해서 가슴을 주먹으로 치다가 꿈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께서 제게 했던 말에 제가 부담을 갖게 돼서 꾼 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을 눌러왔던 무언가를 건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2주 정도 이틀에 한 번꼴로 그런 악몽에 시달리면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저보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며 인생이 덧없다는 걸 잘 알까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이별을 당하고 싶지 않았고 후회하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한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병원에서 퇴원 후 어김없이 똑같은 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께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랑 살아요. 우리 넷이서 흘러가는 시간 아깝지 않게 매일 서로 얼굴 보고 추억 많이 만들면서 살아요. 제 제안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사건 이후 마음이 안 좋아서 충동적인 결정을 한 거라고 여기셨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선이야. 나 이제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너랑 애들 두고 그런 짓 하면 안 됐는데 나 정말 반성했으니까 안 그래도 돼. 걱정 말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님이 필요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 이해 못한 사람처럼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절 보시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울기는 싫어서 몇 번씩이나 침을 삼키고 입을 열어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누구보다 이 인생이 덧없고 언제든 무슨 이유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랑 어머님이 잘 알잖아요. 이별은 언제든 오고 얼마나 겪든 힘들어서 정말 눈 감고 싶어진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랑 어머님도 언젠가 저희 어머니나 남편이나 시아버지 그리고 정태처럼 이별할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어머님. 참 영원한 게 없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후회하지 않게 오래오래 얼굴 보고 서로 끝까지 영혼 속에 담고 갈 기억 쌓으면서 살자고요.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제 옆에서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안 울려고 했는데 울었네요. 제가 말을 다 마치고 울자 애들도 뭔가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건지 첫째가 먼저 시어머니께 가까이 가서 말하니 둘째도 형을 거들어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계란밥 비벼 먹고 학교 가고 싶고 또 나중에 저 수능 보면 그 도시락도 할머니가 싸주셔야죠. 맞아요, 할머니. 방 남으니까 거기 쓰면 되고 그 방 싫으시면 제 방이랑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랑 살아요. 네? 누워서 멍하게 계시던 시어머니도 손자들의 애교에는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으신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 진심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시어머니 볼에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흐르더니 이내 바르르 떨리는 입술에서 그만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같이 살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겠어. 이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 선이랑 우리 새끼들이 아빠 잃고 할아버지 잃은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같이 살아요. 같이 어떻게든 살아봐요. 벼랑 끝에 몰리다 못해 내 발이 땅에 붙었는지 허공에 떠 있는지 분간도 못하던 저희는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마주함과 동시에 내 상처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도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더 이상 드러낼 수도 없이 서로의 진심을 드러내고 나니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덧없고 허무한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다 그럼에도 살만하다는 걸 서로 아끼고 노력하며 증명해내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12년 동안 저희와 함께 가족을 꾸려 살았습니다. 함께 서로의 인생에 발자국을 남겨가면서 살았죠. 시어머니는 손자들의 졸업식, 입학식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꽃을 좋아하시고 직접 뭘 만들어서 선물하는 걸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는 따로 꽃다발을 만드는 것도 배우셔서 손자들에게 직접 만든 꽃다발을 안겨주시고 함께 사진을 찍었죠. 심지어 첫째 대학교 입학식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름없는 줄 알고 따라가셨다가 민망해하기도 하셨어요. 대학교 입학식에는 부모님들은 안 따라가잖아요. 애들이 다 크기도 했고 또 뭐 신입생 환영회인지 뭔지 해서 저들끼리 노니까요. 근데 그냥 입학이니 똑같겠거니 따라 나섰고 첫째도 할머니가 오신다는데 좋다고 같이 갔다가 시어머니만 머쓱한 표정으로 먼저 집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냥 손자들과 모든 추억을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또 생애 첫 해외여행은 물론 저와 함께 가셨어요.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해외여행에 가기 위해 여행 적금을 따로 들었거든요. 제 동생도 함께 셋이서 보라카이로 갔다 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다른 나라 음식이나 분위기 문화에 좀 적응을 못 하실까 걱정했는데 저랑 동생보다 더 잘 노시던데요. 현지인들과 말은 안 통해도 진짜 온갖 제스처를 써가면서 소통을 하시고 길을 물어보시고 심지어 현지인들의 맛집을 안내받기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또 자랑스러우면서도
더 빨리 모시고 올 걸 하고 후회가 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빨리 정신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서로 지금에만 충실하자고요. 몇 년에 걸쳐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저와 시어머니는 후회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나왔는데 다시 그 늪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서울에 있는 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둘 다 대학에 가면서 비워져 있던 경기도 시댁으로 어머님과 함께 돌아갔어요.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서울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제 애들도 대학 가서 첫째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둘째는 자취를 하게 됐으니 어머니와 저는 다시 우리 가족의 출발 지점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때 밭으로 쓰던 땅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있었고 제가 1년에 몇 번씩 사람을 불러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비워져 있어서 차게 식은 집을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 터전으로 가꿨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당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밭에서 쓰는 농기구도 너무 많고 또 시아버지께서 워낙 정리에는 재주가 없으셔서 제대로 마당을 가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당을 가꿔서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으로 만개할 수 있게 몇 달에 걸쳐서 손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아깝지 않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시간만 나시면 마당 평상에 앉아서 저와 함께 심은 꽃들을 구경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물을 주시고 시든 꽃을 골라내 새로 심기도 하셨죠. 사실 서울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경기도로 들어와 둘이서만 산 날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5년도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평생 뛰어야 할 심장 박동수가 정해져 있다고들 하잖아요. 고통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몸은 한순간 갑자기 쇠약해지셨어요. 둘째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번 크게 아프시더니 그 후로는 잔병치레가 많으셨죠. 그리고 제가 쉰을 넘기고 나서는 거의 침대에서 생활을 하셔야 할 수준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예전에 힘들 때와는 달랐어요. 삶이 힘들고 우울해서 안방에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식사를 하시고 제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가셔야 해도 단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나 애들 부축을 받아서 일어날 때마다 그래 그래 한 번 더 힘내보자. 다리야 힘내라. 라고 외치시며 일어나서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어 보이셨어요. 몇 달 간격으로 복용해야 할 약이 늘어도 시어머니는 아유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라고 유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 부축을 받고 휠체어에 타 마당에 나가 꽃과 나무를 보던 시어머니께서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큰일이 돼서 자주 나가보시지 못하셔서 매일 제가 마당에서 꽃을 몇 가지 좀 가져와서 시어머니께 구경시켜드렸거든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고요. 어머님, 새벽에 나팔꽃 피어서 찍었어요. 어머님 장미 폈어요, 장미. 잎사귀가 많아서 통통한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럼 시어머니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한동안 꽃을 보시더니 꽃처럼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근데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보여드리는 꽃은 보지 않고 가만히 제 얼굴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니 시어머니는 또 한 번 꽃같이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내내 예쁜 꽃 찾아다니면서 눈호강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내가 진짜 찾던 꽃은 내 옆에 있었네. 선이야, 네가 내 꽃이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새벽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생과 제부, 애들을 부르고 옆집 김씨 아주머니도 불러서 함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붙어서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절박해 보였나 봐요. 행여 이 대화가 몇 초라도 이어지지 않으면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실까 무서워서 초조하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힘 하나 없는 손으로 살포시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사람 보내고
미안하고 후회하는 마음은 그 사람한테 못했던 기억 때문에 생긴다고 하더라. 그러니 선이 너는 그럴 필요가 없지. 네가 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는데 네가 뭐 후회할 게 있겠어. 울지 마라. 울어도 오래 울지 마. 너 울면 짐 빠져서 더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울어. 알았지?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선이가 나한테 이만큼 잘해줬다고 우리 진태랑 네 시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우리 정태한테 네 형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줘야지. 선이야, 나중에는 내 딸로 태어나라. 사부인께는 죄송하지만 나도 우리 예쁜 선이 키우면서 잔뜩 사랑해줘야지. 아니요, 어머님. 저 어머님 딸로 안 태어날래요. 어머님이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자매로요. 제 딸로 태어나면 제가 정말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아휴, 그래. 내가 선이 딸로 태어나면 되겠다. 선이가 내 엄마 되겠네. 고맙다, 선이야. 고마워.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때는 동생과 애들도 다 도착했을 때라 시어머니께서는 온 가족의 울음소리를 마치 배웅 인사처럼 들으시며 눈을 감으셨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종교적 믿음은 없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발 제가 시어머니를 통해 행복했던 것처럼 시어머니께서도 눈 감으시는 순간 진실로 저로 인해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랐어요. 예전보다 그리움과 슬픔은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연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미리 가 있는 납골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제 일상에는 이미 곳곳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그 흔적을 보고 울지 않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문제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보낼 건 보내고 제가 간직할 건 간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주 쓰시던 안경은 나중에 제가 안경을 껴야 할 때 알만 바꿔서 쓰려고 남겨뒀어요. 또 몇 가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게 있는데 바로 마지막 순간 함께 살던 그 집과 밭으로 쓰던 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중에 본인이 가면 그걸 팔아서 애들이랑 잘 살라고 하셨지만 바로 처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그게 저와 시어머니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인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 시댁이었던 그 집에서 혼자 살았고요. 그러다 5년 뒤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이 있는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큰돈이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남아있던 끈을 잃는 것 같아서 서글퍼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곧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떼어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땅을 처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고깃집을 열어서 생애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대박을 치지도 쪽박을 차지도 않았지만 그냥 저냥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서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식당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면 바로 가족들이 저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카운터 안쪽에 저만 볼 수 있게 저희 어머니 사진과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온 사진을 붙여두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바쁘게 일하다가 한숨 돌리며 사진 속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지금도 종종 시어머니께서 두 다리에 힘을 줘서 다리야 힘내자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도 아픈 허리를 피면서 허리야 힘내자 라고 속으로 외치곤 합니다.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만 계셨을 때만큼,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늘 먼저 가서 언젠가 저를 마중 나올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순간 꾸며내지 않은 솔직한 감정이 표출이 되나 봐요. 저는 이제는 볼 수 없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슬프고 가끔씩 괴로워질 때 그 고통을 오히려 제가 참 잘 살았다는 증거로 생각하려고 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기에 내가 아직도 일이 힘들구나 하고 가족들이 생전 내게 줬던 그 사랑의 무게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먼저 떠난 이가 그리워진다면 그리운 만큼 내가 사랑받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움이 고통보다도 오히려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된답니다. 눈물도 좋지만 그보다 기쁨과 웃음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고요. 2023년의 첫 발자국을 잘 찍어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